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TV 아나운서 박선진입니다. 네, 이분을 모르면 주식 공부하는데 조금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말이 있죠. 염승환 부장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5월 주식시장 예측해보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5월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만큼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함께 자리 또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이 5월 달에 있었던 한 가지 이슈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공매도인데요. 5월 달에 공매도가 부활하면서 우왕좌왕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매도 시작 이후에 체크해보면 좋을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5월 3일인가요? 그때로 좀 기억이 나는데, 공매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나 걱정도 많이 하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외국인들이 팔면 어떡할까, 이런 좀 공포감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게 현실화가 일부 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좀 거세게 나온 기업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장주라고 하잖아요. 이제 너무 지금 실적보다도 향후의 스토리를 가지고 좀 움직였던 그런 기업들이 외국인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그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날은 하루에 외국인들이 공매도만 거의 100만 주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공매도가 나오면서 주가 좀 안 좋게 흘러갔는데, 실제로 어쨌든 증시에 이 공매도가 좀 일부 뭐 그 증시의 방향을 바꿨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개별 기업들한테 좀 악영향을 줬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공매도가 시작되고 나서 근데도 주가가 오히려 올라갔던 기업들도 사실 이제 보이긴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이 다 그동안 주가가 좀 못 올랐던 소외주들 있잖아요. 그런 저평가된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공매도가 이 재개되고 나서 시장에서 약간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던 거는, 너무나 이제 그 성장성만 믿고 이제 고밸류를 받았던 그런 기업들에 대한 매도가 나온 반면에, 반대로 철저하게 이제 소외를 받았던 기업들로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였던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번 5월 달에 5월 17일 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거든요. 근데 결국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들로는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안 좋게 나왔던 기업들은 오히려 매도가 나오면서 좀 차별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 어차피 이제 공매도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체크하셔야 될 건 이제 실적,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질지, 그리고 주가는 얼마나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이제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무 꿈만 먹고 달렸던 그런 산업들보다도, 사실 그 안에서도 뭐 아무리 뭐 그러니까 꿈이 여전히 좀 그 높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숫자를 보여주는,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은 여전히 괜찮은 편인데, 그냥 단지 그냥 숫자를 보여주지 못하고 너무나 그냥 스토리만 있었던 기업들은 계속해서 올해 내내 힘들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실적도 이제 앞으로 매 분기마다 발표를 하니까 꼼꼼하게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5월달 들어와서 뭐 공매도 이후로 좀 사실 시장이 좀 약간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한국 시장이 좀 유독 좀 되게 약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한국 시장은 뭔가 지금 이 뭐라 그 약간 함정에 빠진 것처럼, 그 늪에 빠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밑으로는 주가가 잘 빠지진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증시가 하락할 만하면 이제 여러분 같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매수를 해줘요. 그래서 방어를 해주는데, 위에서는 외국인 기관들이 자꾸만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위에서 이제 두들겨 맞고, 밑에서는 방어를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최근에 보면요, 3,100하고 3,200에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사실 그냥 사고 팔고 잘 하시는 분들은 좀 재밌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지금 좀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지쳐가고 있는데, 개인 투자분들도 사실 1월 달에는 시장이 올라가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고점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매수를 막 위쪽으로도 해주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5월 달 들어와서는 개인 투자분들이 절대로 오르는 날은 주식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방송 찍는 날도 오늘은 오랜만에 좀 시장이 올라가긴 하는데,
오늘도 보니까 여지없이 개인들이 주식을 던져요. 예.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개인들은 저가 매수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향후에 시장이 이렇게 혹시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날 개인들이 방어를 못 해주면 시장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개인들의 수급은 지지선 역할을 해주지만 지금은 올해 초보다는 확실히 동력 자체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릴 수 있는 힘은 좀 떨어졌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외국인이라고 좀 보는데, 왜냐하면 기관 투자들도 이게 좁은 박스권에서 계속 사고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하루는 사고 하루는 팔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냥 꾸준히 팔거나 꾸준히 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최근에 공매도 제가 재개된 이후로 살펴보니까 딱 하루 빼고는 다 팔았어요. 계속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파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한국 증시가 레벨업 하려면 외국인들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려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가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대한 외국인 투자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되게 하반기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파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대표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시선, 한마디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건 확인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됐을 때 시장이 한 번 더 레벨업 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의 연준이 최근에 돈 푼 거를 좀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증시에 되게 좀 안 좋은 그 뉴스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특히 이제 미국이 돈 푼 걸 줄이면 신흥국에서, 우리나라 같은 이제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미국 달러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자금 이탈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제적으로, 이게 당장 뭐 연준이 돈 푸는 걸 줄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만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언젠간 미국에서 돈 푸는 걸 줄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좀 팔아놓고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려면 연준이 확실하게 우리 뭐 금리 안 올린다, 돈 푸는 거 줄이지 않는다, 이런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줘야 되는데, 연준에서는 시그널을 조금씩은 보여주는데 아직 시장은 지금 믿지를 않고 있긴 한데, 그렇지만 좀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연준에서 계속해서 이번에 물가 상승도 일시적이고 아직은 고용 지표도 안 좋고 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풀 거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고는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아직은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준 말을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유동성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합을 해보면 결국 외국인들의 그 심리는, 물론 뭐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개선된 건 아니지만 5월 초에 비해서는 최근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삼성전자, 현대차에 대한 시각이 언제쯤 바뀌느냐에 따라서 결국 증시 레벨업이 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시장은 어쨌든 공매도 이슈 시작한 이후로 굉장히 답답하고, 하반기에 대한 불확실성, 증시가 빠지면 어떡하나, 뭐 연준의 긴축 우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증시 방향성을 본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저는 외국인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언제 돌아올지 그 부분을 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뭐 제가 뭐 외국인 수급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5월 초하고 이게 5월 말로 지금 갈수록요, 다행스러운 건 매도가 계속 줄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땐 좀 6월 달에는 좀 희망적인, 제가 여기 나와서 또 한번 소식을 그때는 전했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실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삼성 스펙 2호죠. 메타버스 관련 기업과의 합병 기대감에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이 메타버스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혹시 연부장님께서 메타버스는 이런 거다 하고 정확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메타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가상이에요, 가상. 가상을 뜻하는 이제 접두어라고 하나요? 이게 갑자기 옛날 영어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메타, 거기에 버스가 뭐냐면 유니버스 있잖아요, 세상. 그걸 이제 줄여가지고 합친 말입니다. 그 한마디로 뭐죠? 가상세계잖아요, 가상세계.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그냥 한국말로 써도 사실 되긴 되는데, 어쨌든 이게 메타버스라는 게 통용되는 언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게 갑자기 나왔던 건 아니고 사실 옛날에도 있었어요. 우리 그 싸이월드 네. 예, 예전에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또 싸이월드 뭐 부활한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가상세계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내 아바타가 뭐 집도 만들고 그 안에서 내가 뭐 옷도 입혀주고 약간 이제 하나의 가상 체험을 하는 그런 이제 게임 형식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갑자기 작년부터 이제 또 이 바람이 불었냐면 미국의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10대 청소년들이 유튜브보다 그걸 더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유튜브들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잖아요. 근데 미국 청소년들은 유튜브보다 로블록스에 이 참여하는 시간이 훨씬 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들 이제 애용하는 그런 게임인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자기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만든 다음에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진짜 친구들하고도요. 그냥 이 코로나 시대가 오다 보니까 밖에 많이 못 놀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 앉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연락을 해서 같이 이제 캐릭터 만든 다음에 그 로블록스 가상세계 안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요. 모여서 뭐 축구도 하고 또 영화도 보기도 하고 콘서트도 보고 실제로 거기서 그리고요 그 진짜 세계랑 다 똑같아요. 옷가게 가서 옷도 살 수 있고 아이스크림도 그 가상에서 먹을 수가 있고 그냥 대리 체험을 다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재밌다 보니까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거기 요즘에 그리고 이 시장이 제가 더 커졌다고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10대 그러니까 사실은 10대들이 좋아하는 데서 돈이 되거든요. 그 산업이 나중에 다 돈이 돼요. 근데 이 로블록스를 통해서 메타버스라는 게 알려졌고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니까 이 뭐 유명한 그 명품 브랜드 있잖아요. 뭐 구찌라든가 바바리라든가 이런 데서 이 메타버스 아까 말씀드린 로블록스 있죠. 이쪽하고 런칭을 해가지고 실제 구찌 그 이탈리아에 있는 구찌 매장이 있대요. 그게 이 로블록스 게임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대요. 구현돼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진짜로 내 캐릭터가 거기 들어가면요 명품을 다 고를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 명품 옷이나 가방 뭐 아니면 신발 이런 거 시계 사려면 엄청 비싸잖아요, 사실. 기본 뭐 비싼 건 1,000만 원도 넘는데 여기는 하나에 그러니까 가격대가 어느 정도냐면 1,000원에서 4,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럼 대리 만족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비싼 구찌 가방도 4,000원 딱 내고 내 캐릭터한테 그냥 딱 이렇게 매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대 청소년들은 사실은 이 그 가상세계지만 어쨌든 명품에 대해서 구매할 수 없는 세대잖아요. 사실 뭐 돈을 못 보니까 부모님이 사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명품을 접할 기회도 없고 사실 별로 관심도 없겠죠. 근데 구찌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브랜드가 여기 들어왔는데 얼마 안 하네 돈도? 그리고 너무 종류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브랜드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0대 청소년들이 이 로블록스란 게임을 통해서 이 가상세계에서 이제 쉽게 접하지 못했던 브랜드들을 하나씩 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우리 한국에도 네이버의 제페토란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똑같은 메타버스 서비스이기도 한데 여기에 작년에 블랙핑크가 사실은 그 팬사인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기업들 뭐 엔터사라든가 아니면 제조업체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이 로블록스라든가 아니면 이런 가상, 제페토 같은 가상 세계에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손쉽게. 하는데 기존의 마케팅은 우리가 그냥 딱 화면 보고 뭐 광고 지나가는구나. 그냥 10대들이 봤을 때도 관심 없는 거 그냥 넘겨버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놀고 있는데 또 이런 브랜드들이 딱 들어가 있어요. 호기심에 들어가 보거든요. 그래서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 10대들은 몰랐던 브랜드들하고 되게 친숙해져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20대, 30대 구매력이 생겼을 때 당연히 이 브랜드를 선택할 가능성은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돈 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가상세계를 이용해서 이 브랜드 가치를 미리미리 제고를 하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 10대가 또 나중에 모든 걸 다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의 10대들이 몇십 년 후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본다라면은 이 메타버스는 기업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저는 홍보 수단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국도 할 역할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뭐 메타버스 강국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의 제페토 서비스가 이미 있고 거기다가 우리 한국은 엔터 강국이잖아요. 드라마, 컨텐츠, 영화 이런 것들 거기 다 넣고요. 실제로 이 메타버스 그 게임 안에서 영화도 진짜 본대요. 진짜 영화를 틀어준대요. 그러면 이제 내 아바타가 보지만 난 뒤에서 그 영화를 내가 보는 거죠. 화면을 통해서. 그리고 진짜 팝콘도 먹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이런 컨텐츠들이
거기 실제로 들어가면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엔터사들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콘서트를 못 하지만 그 안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을 수 있고 부가 상품들도 많이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좀 좋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여기서 좀 나올 수 있고, 아까 또 제가 비트코인 얘기해 드렸지만 이 가상 세계에서는 또 가상 화폐를 써요. 거기서 이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러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또 되게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들이 한국에도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뭐 10대들이 하는 거 그건 뭐 돈 되겠어 이러지 마시고 진짜로 10대들이 했던 것들이 나중에 다 돈이 됩니다. 진짜 이게 그냥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이 메타버스도 꾸준하게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고 관련된 산업 중에서 뭐가 좀 좋게 성장을 할지 꾸준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부에서 염승환 부장님과 나눠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